세계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웃었고 중국은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수심 30m 바다 위에서 한국은 활주로를 깔고 있습니다. 210km를 끌고 온 콘크리트 거인. 무게 16,400톤. 바다 위에 하나씩 내려앉는 모습. 이름은 케이슨. 용도는 단 하나. 하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성 0.77. 적자는 뻔하죠. 그런데 왜 한국은 이 바다에 8천억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병원 없는 섬. 배 끊기면 두 주 고립. 환자도 학생도 식량도 못 나갑니다. 이 공항은 길이 아닙니다. 생명선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한국 기술의 진짜 얼굴을.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바 밀러입니다. 독일 항공안전청 소속 전문가죠. 지난달 한국 울릉공항 프로젝트 감사를 맡게 됐습니다. 첫 보고서를 받자마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BC 지표가 0.77이라니 투자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즉시 단정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쇼다. 제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들이 전부 빨간색으로 보였습니다. 투자 금액 6천억 원, 경제성 0.77, 완공 목표 2028년. 머릿속으로는 유럽의 실패한 소도시 공항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페인 시우다드레알, 독일 카셀. 모두 정치적 결정으로 지어진 후 버려진 공항들이었죠. 한국 국토부 담당자와의 화상회의에서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실패할 겁니다. 재검토를 권고합니다.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우리는 경제성만 보지 않습니다. 울릉도에는 1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어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자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숫자가 아닌 현실을. 베를린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포항으로, 그리고 다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배 안에서 멀미약을 2번이나 먹었죠. 도착하자 김도연 단장이 반겼습니다. 날씨가 좋아 운이 좋으셨어요. 어제까지 3일간 배가 끊겼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긴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김 단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여기선 그게 삶의 일부예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치고 보고서를 마저 작성했죠.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나 경제성이 부족하여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제 타이핑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숫자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데이터와 지표, 경제성 분석에 익숙한 제게 BC 0.77은 명백한 실패를 의미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항구에서 만난 노인은 물었습니다. 왜 바다를 건너왔나?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이 공항이 필요한지 판단하러 왔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소. 당신이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눈이요. 울릉도에 발을 디딘 첫날,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선 수치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국이 숫자가 아닌 국민을 본다는 것을. 그건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울릉도 둘째 날, 창문을 열자 짙은 안개가 섬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핸드폰이 울렸죠. 오늘 현장 방문은 취소됐습니다. 배와 헬기 모두 결항입니다. 김 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날씨가 풀릴까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루일 수도, 일주일일 수도 있어요. 호텔 프런트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울릉도를 빠져나가려는 관광객들이었죠. 한 여성은 전화통화 중이었습니다. 엄마, 약 떨어졌다고? 배가 다시 다니면 바로 보낼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항구로 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대합실에 앉아 있었죠. 노인부터 학생까지 모두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자주 이런 일이 있나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환자든 학생이든 모두. 제 옆에 앉은 고등학생은 서울대 입시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에 도착해야 하는데 그의 눈에는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 단장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연평균 결항일이 140일이 넘어요. 최악의 경우엔 2주 동안 완전히 고립되기도 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긴급 환자는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헬기로도 구조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지난해만 3명이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돌아가셨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작은 병원 앞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김 단장이 설명했죠. 부인이 뇌출혈입니다. 서울로 가야 하는데 날씨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울릉공항 계획을 다시 검토했죠. 50분 운항, 연중 운항률 97%. 이전엔 허황된 숫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건 희망의 숫자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안개가 걷혔습니다. 배에 오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고립은 일상이었고 공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김 단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포항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고립을 기술로 해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가치를 본 것이죠. 울릉도 셋째 날 저는 케이슨 설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크레인이 떠 있었고 수평선 너머로 작은 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단장이 쌍안경을 건넸습니다. 저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렌즈를 통해 보니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케이슨이라고 부릅니다. 무게가 16,400톤이에요. 김 단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포항에서부터 210km를 건너왔습니다. 122시간 동안 해상 예인을 했죠. 세계에서 이런 시도를 한 나라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저는 설계도를 검토했습니다. 수심 30m 바다에 총 30기의 케이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태풍이 자주 오는 지역에서 과연 안전할까요? 김 단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50년 빈도 파고와 100년 빈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일본 단사이 공항보다 훨씬 견고하죠. 현장으로 돌아가자 케이슨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태블릿을 들고 수치를 확인하며 움직였습니다. 김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GPS와 AI를 활용해 오차 1cm 이내로 설치합니다. 나사급 정밀성이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공학의 경이로움입니다. 김 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땅을 만드는 중입니다. 바다 위에 하늘길을 여는 거죠. 저녁이 되자 케이슨은 정확한 위치에 안착했습니다. 작업자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일본 전문가들도 웃었고 유럽 업체들은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케이슨 위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자연에 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김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더 쉬운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울릉도의 지형과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게 성공하면 울릉도는 다시 태어납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바다에 반쯤 잠긴 케이슨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바다를 품은 거인들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해상공항 기반 공법으로 바다를 이기고 있었죠. 넷째 날 울릉군청에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군청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논쟁은 활주로 길이었습니다. 정부 계획은 1200m, 주민들은 1500m를 원했죠. 한 주민이 격하게 말했습니다. 1200m로는 안개 낀 날 착륙이 위험합니다. 300m가 부족하면 우리 생명이 위험해요. 국토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1500m로 연장하면 1조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미터당 33억 원이에요.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았죠. 회의가 끝난 후 김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비쌉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적게 들어요.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울릉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매년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입시를 포기합니다. 날씨 때문에 시험장에 가지 못하니까요.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서울대 면접에 가지 못했어요. 배가 일주일 동안 끊겼거든요. 그 300m 때문에 저는 서울 입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상의 300m와 현실의 300m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주민 서명운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울릉도 인구 80%가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노인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필사적인지 아세요? 이건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항공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EMAS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를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죠. 우리는 한국형 EMAS를 개발했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이에요. 제가 왜 1500m가 필요한지 물었을 때 엔지니어 한 명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풍속, 지형,
기체 데이터 기반 활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울릉도의 특수한 기상 조건에서는 1500m가 최소 안전거리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돈과 효율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돈보다 생명과 예산 책임 사이의 갈등은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00m는 숫자에 불과한가? 아니면 생명을 가르는 거리인가?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가두봉 절취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울릉공항은 케이슨 위에만 건설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산을 깎아 만든다고 했죠. 현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중장비들이 산을 깎고 있었습니다. 소음과 먼지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단장이 말했습니다. 가두봉의 24.7%를 절취합니다. 최소한의 자연 훼손을 원칙으로 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는 없었나요? 김 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단계 생태보건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절취, 보식, 방풍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친환경 보건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목보건 계획, 오염 차단막 설치, 바람 흐름을 분석한 방풍림 조성까지 모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건설과 복원을 동시에 진행하는군요. 김 단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파괴가 아닌 변형. 그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오후에는 가두봉 주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차를 내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이 산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거니까.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노인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학교, 우리 손자가 다녀요. 지난해 대학 시험을 놓쳤습니다. 배가 안 다녀서 우린 산을 보며 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배를 기다리며 아팠죠. 마을 회관에서는 주민들과 생태보건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공항이 우리의 것이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김 반장은 그 아이디어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설계도를 수정했습니다. 주민 참여형 보건 프로그램, 좋은 제안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주민 의견을 수용하다니.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해질 무렵 가두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쪽은 공사 현장이었고 다른 쪽은 그대로의 자연이었습니다. 김 단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키면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 건설은 파괴가 아닌 변형이다. 이것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는 철학이었죠. 여섯째 날, 저는 뜻밖의 브리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울릉도를 방문한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군 장교들이 앉아 있었고 보안 서약을 한 후에야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김 참모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민간 시설이 아닙니다. 전략적 거점이기도 합니다. 그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를 가리켰습니다. 87.4km, 헬기로 20분 거리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공항 건설에 국방 논리가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 참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독도까지는 배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악천후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하죠. 하지만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항은 민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군요. 김 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군 복합공항으로 기능합니다. 전시에는 긴급 작전공항으로 전환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도현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전략적 목적이 공항 건설의 주된 이유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유죠.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현지 주민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더 빨리, 더 자주 가야 해요. 공항은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밤에 호텔 창문을 열고 동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독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게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안보와 영토 수호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중 설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활주로는 민간 항공기용으로 설계되지만 필요시 군용 수송기도 이착륙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전시 긴급 작전공항 이중 설계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공항 시스템으로 외교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일곱째 날, 저는 프로젝트 재정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초기 예산 5천억, 2019년 기준 6,613억, 최근 추정치 7,920억.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연 원인을 살펴보니 민원 처리, 설계 변경, 자재 수급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이 공정률 예측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단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AI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률과 문제점을 예측하죠. 한국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그리고 2028년 완공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목표를 유지하는 건가요? 김 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예산 절감형 국산 모듈 설계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30% 빠르고 20% 저렴하죠. 그래서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만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의지와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만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경제성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울릉도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보가 우선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공공 프로젝트는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경제성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저녁, 울릉도의 작은 식당에서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공항을 기다렸어요. 아버지 세대부터 시작된 꿈이죠. 그녀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8천억 원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세대의 희망과 꿈이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경제성 부족, 과도한 예산, 불확실한 수요. 이 모든 말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울릉공항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사회적, 안보적 가치를 지닌다. 창밖으로 울릉도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문득 김 단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숫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판단하죠. 저는 그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김 단장과 재무팀을 만나 상세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활주로 연장에 대한 비용 산정이 비현실적으로 높았습니다. 미터당 33억 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무팀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외부 컨설팅 업체의 산정입니다. 우리도 의문이 있었지만 정부 지침으로 그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김 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누구도 확장을 승인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와 영어로 썼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울릉공항 from isolation to connection along airport.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 단장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케이슨이 설치됩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 건설 노동자들, 엔지니어들, 모두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케이슨이 천천히 바다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확히 계획된 위치에 자리 잡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김 단장이 저를 케이슨 위로 안내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서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바다였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땅이었죠. 2028년 3월, 여기 활주로가 완성됩니다. 김 단장이 말했습니다. 김포에서 울릉도까지 50분이면 도착하게 되죠. 연중 운항률 9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먼 수평선 너머로 독도가 있을 것입니다. 김 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공항이 완성되면 삶이 바뀝니다. 더 이상 울릉도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주변에 모인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서울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저는 김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나요? 세계에서 유일한 수심 30m 공항을 만들면서까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섬을 연결하고 바다를 걷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한국의 정신입니다. 포항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공항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내민 손이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여전히 울릉도의 바다를 생각합니다. 경제성 지표 0.77. 처음엔 그저 실패를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독일 항공안전청 회의실에서 저는 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울릉공항은 세계에서 유일한 수심 30m 공항이자 전략공항, 그리고 친환경 융합 인프라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도전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필수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에바, 당신은 항상 숫자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고고서로 판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에서는 삶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동해 한가운데 하늘을 품은 그 섬에 있었습니다. 이 공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사람을 잇고 하늘로 미래를 향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이 300m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제시도 클러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